처녀를 도운 요괴. 아주 오랜 옛날 일본의 어느 시골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봄이 되자 처녀는 마을의 다른 처녀들과 함께 봄나무를 뜯으러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지요. 한참을 올라가는데 고사리가 무더기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사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진귀한 것임에 틀림없었지요. 처녀는 정신없이 고사리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사리를 따라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문득 처녀는 주변의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온통 고사리와 나무들뿐 자기와 함께 온 다른 처녀들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지요. 해가 지기 전 반드시 이 산을 내려가야 해. 이런 생각이 들자 처녀는 그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 위하여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요. 결국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윽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산길을 허겁지겁 내려가고 있었지요. 바로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처녀는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지요. 그곳에는 낡고 오래된 통나무 집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문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빛이 켜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안에 사람이 있음에 틀림없었지요. 처녀는 다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타났지요. 얼굴이 흉측하게 생긴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처녀는 지쳐 있었고 또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무서운 것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길을 잃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할머니는 처녀를 위아래로 훑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지요. 불빛이 있는 곳에서 할머니를 본 순간 처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백발의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는 것이 산속에 산다는 요괴알몸 야만바임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처녀는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죽더라도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할머니, 저 배가 너무 고파서요. 뭐 먹을 것이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하였지요. 넌 내가 무섭지도 않나 보구나. 난 사람 잡아먹는 귀신, 야만바야. 잡아먹혀도 좋으니 제발 밥 한 그릇만 주십시오. 야만바는 이러한 처녀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먹혀도 좋다고 말한 사람은 이 처녀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잡아먹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지고 말았지요. 오히려 그 처녀가 불쌍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만바는 처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지요. 처녀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이윽고 처녀가 어느 정도 배를 채우자 야만바는 처녀에게 예쁜 도롱이 하나를 내놓았지요. 도롱이는 허리나 어깨에 두르는 비옷을 말한답니다. 이건 내가 아주 아끼는 보물인데 이걸 쓰고 야만바의 보물을 3번 외친 후 원하는 것을 말하면 이루어진단다. 아주 신기한 것이지. 이렇게 하여 처녀는 선물까지 받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깥은 아직도 깜깜하였지요. 처녀는
숲속의 귀신들이 할머니를 싫어한다는 게 생각나 도롱이를 쓰고 할머니로 변신하게 해달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할머니로 변하였지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숲의 귀신들이 처녀 앞에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할머니의 모습을 한 처녀를 보고 아래 위로 훑더니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그대로 사라져 버렸지요. 할머니로 변신한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날이 밝았지요. 얼마를 갔을까 드디어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매우 지쳐 있었기에 이 마을에서 당분간 머물 생각으로 마을을 향해 단숨에 다름박질하였지요. 그런데 처녀는 여전히 할머니로 변신해 있는 모습이었기에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처녀가 도착한 곳은 어느 부잣집 앞이었지요. 처녀는 요란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인자하게 생긴 부자가 나타났지요. 이 불쌍한 늙은이가 이 집에 좀 쉬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그러자 부자는 할머니가 하도 불쌍해 보여 아래채에 있는 방을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처녀는 도롱이를 벗었지요. 그랬더니 다시 처녀의 모습으로 변하였고 그 상태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한편 부잣집 아들이 아래채를 지나다가 우연히 처녀가 자고 있는 방을 엿보았지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아름다운 처녀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잣집 아들은 첫눈에 처녀에게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처녀와 당장 결혼시켜 달라고 졸랐지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럴 리가 있나? 그 방은 분명 어느 불쌍한 노파에게 내주었는데. 부자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그 방으로 가보았지요. 방에는 정말 노파는 간데없고 아리따운 처녀만이 있었습니다. 분명 노파였는데. 부자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녀는 깜짝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결국 처녀는 부자에게 그간의 사연을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고 우기자 처녀는 할 수 없다는 듯 도롱이를 쓰고 주문을 외웠지요. 그랬더니 또다시 할머니로 변신하였고 이를 본 부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부자 아버지는 할 말을 잊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쾌재를 불렀지요. 아들은 곧 처녀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그 전에 할 일이 있다면서 자신의 집을 꼭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처녀의 집이 어딘지 자초지종을 들은 아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처녀의 집을 찾아내었지요. 이리하여 처녀는 자신의 집도 찾고 부잣집 아들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이는 모두 사람 잡아먹는 욕에 야만바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닭화대의 사랑. 옛날 어느 고을에 이름난 기생이 있었지요. 그 기생은 얼굴도 예쁠 뿐 아니라 가무와 음률까지 갖추고 정조를 무섭게 지키는 이름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다 아는 선비며 한량들이 늘 연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결코 범접하지 못하였지요. 이때 마침 새로 부임해온 젊은 원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어찌하면 그 기생과 사귈 수 있을까 고심하였지요. 그래서 신분을 감추고 야음의 평복 차림으로 기생을 찾아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보니 소문대로 그녀는 과연 지조 있고 재주 많은 기생답게
품격 높은 선비의 좋은 짝이 되고도 남을 만하였지요. 그에 걸맞게 원님 또한 훌륭한 풍채에 학식과 문장이 넉넉한 한양 선비라 기생은 첫눈에 그의 품격에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원님과 기생은 밤이 깊어지는 줄 모르고 술과 노래로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기생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선비를 섬겨도 아깝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그 며칠 뒤 원님은 기생을 불러 수청을 명하였습니다. 부득이 관청으로 불려가긴 했으나 기생은 이미 한 남자를 마음에 정하고 있는지라 이를 원님께 아뢰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원님은 시치미를 떼고 강압적인 태도로 그녀를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예상했던 대로 요지부동이었지요. 만약 자신을 범하려고 한다면 자결하고 말겠다는 비장한 결심마저 보였습니다. 기생의 뜻에 감동한 원님은 비로소 한층 부드러워진 말씨로 그녀가 자신의 얼굴을 보도록 하였지요.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기생은 반가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두 사람의 만남은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되었지요. 만날수록 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만남은 하늘이 정해준 것이 아니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이 헤어질 날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원님은 떠나고 그녀는 떠나가는 원님의 행차를 높은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기생은 원님이 가장 멀리 갈 때까지 바라볼 수 있는 낙화대로 올라갔습니다. 그곳 노송에 메어져 있는 그네를 타고 힘껏 구르며 그녀는 소리 없이 선비를 보내주었지요. 그리고 떠나는 님을 바라보고자 높이 더 높이 힘을 다해 창공을 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순간 그녀는 수십 길 절벽 아래로 떨어져 영영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훨훨 날다가 꽃잎이 되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바위를 낙화대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풍류마을 이야기. 오래전 옛날 풍류마을에 사는 정씨의 후손들이 제사를 지낸 뒤 돌아오다가 여러 명이 죽는 참사가 발생하였지요. 빨리 오려고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장사를 치르느라고 며칠 동안 마을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른 가운데 김씨성을 가진 노인 한 분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내었지요. 200여 년 전 당시 풍류마을 유지 가운데 한 명이었던 정씨가 죽기 전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명주실 한 타리를 꺼내어 큰 아들에게 건네었지요. 내가 죽거든 이 명주실을 가지고 서남 쪽으로 계속 풀어가다 끝나는 지점에 장사를 지내도록 해라. 그러면 자손이 흥할 것이야. 다만 너희를 포함하여 직계 후손들은 절대로 배를 타서는 안 된다. 명심하도록 해라.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자식들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백리길을 돌아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정 씨가 그런 유언을 하게 된 데에는 까닭이 있었지요. 옛날에 정 씨가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게 되었지요. 그래서 용하다는 도사를 불러 물어보니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도사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호랑이 산이었지요. 혹 저곳에 묘를 썼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주한 후
호랑이 산이라 불리는 곳이 명당일 것 같아 그곳에 선친의 묘를 썼는데 도사가 그것을 알아맞힌 것이지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그러자 도사가 마을 들판을 가로질러 먼 곳에 있는 개섬을 가리키며 저기에 묘를 쓰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아주 먼 옛날 산 아래 관등 자리에는 하늘나라 선녀가 홀로 내려와 춤을 추었습니다. 때로는 춤을 추고 때로는 비파를 연주하였는데 그 가락과 자태가 어찌나 고운지 온갖 동물들이 몰려와 구경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배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장군이 선녀의 노랫가락에 넋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장군은 배를 호랑이 산에 묶어두고 선녀에게 다가갔지요. 가까이서 선녀의 모습을 보고 장군은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선녀는 갑작스런 인기척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장군의 훤칠한 용모에 반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굉음이 울려 둘을 갈라놓았지요. 장군에게는 천둥 소리 같았지만 실은 옥황상제의 호통 소리였습니다. 서둘러 올라오지 않으면 벼락을 쳐서 장군을 죽이겠다는 말이었지요. 선녀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로 올라갔고 영문을 모르는 장군은 커다란 북을 걸어놓고 선녀를 부르듯 북을 쳤습니다. 선녀가 서둘러 올라가다 놓친 비파가 지금의 비파 등이고 장군이 북을 쳤다는 곳이 북고개이지요. 그런데 장군이 호랑이 산에 배를 묶어두는 바람에 호랑이가 길을 쓰지 못하게 되었고 서쪽들 가장자리에 있는 개섬의 기가 살아났다 하여 개섬이 명당이라고 합니다. 개섬의 묘를 쓰면서부터 정씨 집안은 대대로 번창하였는데 후손 중 한 명이 그 일을 잊고 호랑이 산을 건드는 바람에 다시 우환이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점을 쳤더니 무당이 명주시를 주면서 서남쪽 끝에 묘를 쓰되 앞으로는 자손들이 배를 타면 우환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지요. 장군의 원혼이 서린 호랑이산 가운데에서도 배의 형국이란 곳을 건드렸기에 후손들이 배를 타게 되면 화를 입는다는 것이 무당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이야기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배를 타고 돌아오던 후손들이 화를 입게 되었다고 합니다. 효자의 출세담. 옛날 깊은 산골에 홍시성을 가진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의좋게 살고 있었지요. 한 가지 걱정거리는 마흔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부가 자식을 포기해갈 무렵 뜻하지 않게 아내에게 태기가 있었지요. 갈수록 배가 불러오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의 배는 유난히 크게 부풀러 올랐지요. 아무래도 애가 넷은 들었나 봐. 남편이 이렇게 놀리는 것이 꼭 장난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내는 드디어 아이를 낳았지요. 아주 큰 아기를 낳았습니다. 크기가 꼭 대여섯 살 된 아이만 하고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들썩들썩 거렸지요. 아이의 아버지는 큰 대자 권세의 권자를 써서 아이 이름을 대권이라 지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20여 년이 지났지요. 청년이 된 대권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키가 8척이 넘고 가슴 둘레는 5자도 더 되었지요. 웬만한 어른도 그 옆에 서면 매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대곤의 집도 변화가 있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늙어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대권은 산중을 헤매다 노갈 데 없는 처녀를 거두어 아내로 삼고 홀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었지요. 어느 추운 겨울날 그 어머니가 갑자기 몸져 눕더니 꼼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얘야, 잉어탕이 먹고 싶구나. 한겨울에 잉어를 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권은 두 말 없이 잉어를 구하러 나섰지요. 대권은 심리 밖에 있는 방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주 단단히 얼어붙어서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대권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오른 주먹을 쥐고서 쿵 내리치자 단번에 얼음장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렸지요. 얼음장 밑에서는 잉어들이 추위를 참으면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일 몸집이 큰 잉어가 얼음 구멍으로 퐁 하고 뛰어 올랐지요. 대권은 그 잉어를 쏙 하고 주워 담았습니다. 대권이 잉어를 가지고 오자 아내가 가마솥에 넣고 펄펄 끓여 뽀얀 국물을 내었지요. 그걸 가져다가 시어머니께 드리니 아무것도 입에 못 대던 노인이 맛있다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이제 좀 살 것 같구나. 그 잉어는 신기하게도 여러 날이 지나도록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뽀얀 국물이 우러나왔습니다. 그렇게 계속 국물을 들이자 어머니의 병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깨끗이 나았지요. 하루는 대권의 아내가 너무나 신기하여 잉어를 주걱으로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딱딱한 게 눌러지지가 않았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건져보려 했더니 솥에 붙었는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대권이 이까짓것 하면서 잉어를 들었지만 역시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대권이 있는 힘을 다해 용을 쓰는데도 잉어는 꿈쩍을 안 했습니다. 대권이 쇠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서 한껏 힘을 주자 그제서야 툭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떨어졌습니다. 잉어를 꺼내 놓고 보니 색깔이 누르스만데 무슨 빛이 나는 것 같았지요. 이상하다 싶어 헝겊을 가져다 닦았더니 샛노란 빛깔이 드러나면서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자세히 보니 잉어가 금 덩어리로 변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산골에서 이걸 어디다 쓰나? 나라님에게나 갖다 드리면 좋으련만. 대권은 금 잉어를 헝겊에 대충 싸서 헛간 한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그 무렵 임금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기회만 되면 암행어사를 보내어 백성들 사는 모습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 무렵 윤씨 성을 가진 사람이 암행어사로 발탁되었지요. 경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를 두루 살피되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가 있거든 바로 봉고파직하고 나라를 짊어질 만한 인재를 보거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천과하라. 임금에게서 마패를 받은 윤어사는 노인 하나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남대문을 나섰습니다. 그 노인은 이치에 밝고 무술에 능하여 어사가 길을 나설 때면 어김없이 따르는 사람이었지요. 윤어사와 노인은 허름한 옷을 입은 채 정처 없이 걸어 문경 세제 근처에 이르렀습니다. 문경 땅으로 가야겠는데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었지요. 산 골짜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만 길을 못 찾고 산속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둘은 어느 바위 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요. 날이 새자 다시 산중을 헤맸지만 도무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나절을 온통 헤매고 겨우 먼 발치에 나무찜을 짊어진 사람이 가는 것을
발견하였지요. 어사가 반가운 마음에 말을 묻는데 무심코 반말을 하였지요. 이보게, 문경은 어디로 가는가? 지게를 짊어진 나무꾼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거짓골을 낯선 사람이 다짜고짜 반말을 하자 노인이 화가 났지요. 그래서 길을 거꾸로 알려주었습니다. 문경? 오던 길로 도로 가야 문경인데. 그 말을 듣고서 두 사람이 뒤돌아 길을 가니 또다시 오리무중이었지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속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두 사람은 지치기 시작했지요. 어떤 무덤가에 이르러 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벌렁 눕고 말았지요. 그렇게 눕고 나니 기력이 빠져 정신이 혼미해져 갔습니다. 이때 꼬부랑 노파와 젊은 아낙네 하나가 봄나무를 뜯으러 올라오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였지요. 어머니, 저기 사람들이 누워있어요. 아이고 얘야, 무섭구나. 얼른 가자. 저러다 날이 저물면 호랑이 밥이 될 텐데.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니? 하지만 젊은 아낙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가서 맥을 짚어보니 아직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치고 허기져서 쓰러진 것이 분명하였지요. 당장 무엇을 먹여야 할 텐데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낙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자기의 젖을 흘려 넣어 주었지요. 마침 갓난 아기가 있어 젖이 불어있던 터였습니다. 그러자 쓰러져 있던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더니 눈을 뜨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아낙은 급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자리를 떠났지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어사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부인이 아니었으면 우리 둘 다 죽었을 것이오. 어디 사는지 따라가 봅시다. 노파와 여인이 가는 길을 뒤따라서 둔덕을 몇 개 넘으니 심심 산중에 초가집 대여섯 채 앉아있는 것이 보였지요. 노파와 여인은 맨 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사와 노인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뒷곁에 몸을 숨겼지요. 그때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인가 하고 사방을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지요.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홍대권이었지요. 그 무지무지한 사람이 바로 어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쑥 들어와 나무찜을 부리는데 나무찜 크기가 집채만 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니 울음반 투정반으로 말을 하였지요. 아이고 얘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머니? 글쎄 네 처가 말이다. 산속에 웬 거지 둘이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들네한테 젖을 짜먹였단다. 내가 부끄러워 못 사겠다. 그러자 대권이 눈을 부릅뜨고 말하였지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까짓 거 때려 죽이고 다시 장가들죠 뭐. 그 말에 뒷곁에 숨어 동정을 살피던 두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노인은 급히 품속에서 활을 꺼내어 홍대권을 겨냥하였지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대권은 한 손에 나무 작대기를 움켜쥔 채 다짜고짜 아내를 끌고서 건너방으로 들어갔지요. 화를 진 노인은 여차하면 시위를 놓을 태세로 바짝 긴장하여 방 안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를 아랫목에 앉히더니 그 커다란 몸을 굽혀서 넙죽 큰 절을 하는 것이었지요. 여보, 참 좋은 일을 했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두 생명을 구했다니 참 장한 일을 했구려.
헌데 어머니는 부끄럽다고 저렇게 야단을 하시니 자식된 도리로 어떡한단 말이오. 자, 내 시키는 대로 합시다. 내가 이 작대기로 이불을 때릴 테니 당신은 죽는 소리를 하구려. 그럼 어머니가 마음이 좀 풀리실게요. 그러더니 대권은 막대기로 이불을 퍽퍽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죽는 소리를 내었지요. 한참을 그러던 대권은 방문을 박차고 나와서 나무 작대기를 마당에 훌쩍 집어 던졌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나 차려주십시오.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야단이 났지요. 이놈아, 네 처가 어찌 만난 여자냐? 내가 언제 때려 죽이라고 했느냐? 그저 부끄럽다고 했지. 어머니는 서둘러 건너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지요. 아이고, 얘가 죽었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뜨면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머니셔요? 그러자 어머니가 그만 좋아서 얼굴이 환해졌지요. 아이고, 얘야, 안 죽고 살았구나. 저 무지한 놈이 너를 얼마나 두들겼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암행어사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 아내, 그 남편이로다. 암행어사는 마음이 바빠졌지요. 그간 임금님께 천거할 만한 인재를 찾지 못하던 터에 이제야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사는 길을 찾아 읍내로 나온 다음 홍대곤에 얽힌 사연을 적어 임금님께 올리는 상소문을 만들었지요. 그리고 골원에게 청하여 급히 한양으로 올려보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던 임금은 상소문을 받고 크게 기뻐하여 당장 그 나무꾼을 한양으로 불러오리라는 어명을 내렸지요. 난데없이 어명을 받고 대궐로 가게 된 홍대권은 헝겊에 싸서 헛간에 처박아 두었던 그 밍어를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당도한 홍대권이 대궐 뜰 앞에 엎드렸지요. 임금이 말했습니다. 저 백성이 윤어사가 말하던 나무꾼이란 말이냐? 몸집 한번 대단하구나. 여봐라,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대권이 엎드려서는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봐라, 네 아무리 나무꾼이라 할지언정 성명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도 계속 대답이 없자 관리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이놈아, 얼른 얘기하거라. 안 하면 목이 떨어져 나간단다. 소인의 이름은 홍대권인 줄 아뢰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대궐 기와장이 들뜨고 소나무에 달려있던 솔방울이 후두둑 떨어질 정도였지요. 과연 좋은 이름이로구나. 그때 임금이 헝겊에 싼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헝겊에 싼 것은 무엇이냐? 예, 임금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온 금잉어입니다. 홍대권이 금잉어에 대한 사연을 아뢰자 임금의 얼굴에 한박 웃음을 머금었지요. 여봐라 홍대권, 내가 그대에게 벼슬을 내릴까 하는데 혹 글을 배운 적이 있는지 아뢰어라. 돌아가신 아버님께 천자문은 대충 배웠사옵니다. 그럼 되었다. 천자문 속에는 갖은 이치가 다 들어있으니 그걸 배웠으면 되었다. 배운 것은 더 없느냐? 명심보감은 혼자 읽어 깨쳤습니다. 혹시 더 배운 게 있거든 모조리 아뢰어라. 논어맹자 대학 중용, 주역 12권에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등 그것을 다 떼고서 그 책을 가마솥에 넣고 물을 3동이 붓고 펄펄 끓여가지고 그 건더기 국물까지 다 먹었습니다. 다시 임금이 홍대권에게 물었지요. 많이 배웠구나. 하지만 사나이라면 무술을 해야 하는 법.
무술을 배운 일이 없느냐? 변변치 않지만 뽕나무로 활을 만들고 신우대로 화살을 만들어 나무하러 다닐 때 꿩도 잡고 토끼를 잡은 적은 있사옵니다. 그래? 활은 그렇고 혹 칼은 손에 잡은 일이 없느냐? 제대로 된 칼은 잡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뒷산 암자에 계신 스님이 나무 막대기 휘두르는 법을 가르쳐 주어서 목검 연습은 조금 해봤습니다. 옳지. 그럼 됐다. 여봐라, 여기 박 장군을 대령시키거라. 어명이 내리자 박 장군이 갑옷을 차려입고 장검을 차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지요. 그러자 임금은 홍대권이 입을 갑옷과 투구를 내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워낙 커서 맞는 것이 없었지요. 대권은 맨몸으로 박 장군과 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의 명령으로 두 사람의 대련이 시작되었지요. 박 장군이 단칼에 승부를 내려고 덤벼들자 홍대권이 아이고 다치겠는데? 다친다니까 하면서 사뿐사뿐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박 장군의 칼은 홍대권의 몸에 닿을 듯 살짝살짝 비껴나갔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공주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바마마, 저 사람 죽겠어요. 그 소리에 홍대권이 잠깐 시선을 돌리는 순간 박 장군의 칼이 홍대권의 목에 와 닿았지요. 하지만 홍대권은 비호같이 몸을 피하면서 번개같이 장검을 휘둘렀습니다. 쨍그랑하는 한 줄기 소리와 함께 박 장군의 칼이 뚝 동강나서는 반토막이 대궐 담장 밖으로 날아가 버렸지요. 그러자 박 장군은 칼을 던지고 투구를 벗었습니다. 여봐라 홍대권, 박 장군의 목을 쳐라. 임금이 거듭 재촉을 하자 홍대권은 결심한 듯 칼을 들었지요. 그리고는 긴 칼을 휙 하고 내둘렀습니다. 무엇이 땅에 툭 하고 떨어졌지요. 다들 박 장군의 목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떨어진 것은 박 장군의 목이 아니라 상투였습니다. 임금님이 옥자에서 일어나 꿇어앉은 홍대권에게 말하였지요. 장하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지. 인명을 아끼는 너의 마음씀이 참으로 가상하도다. 경들은 지금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오. 홍대권은 미천한 나무꾼에 불과하지만 누가 감히 그를 얕잡아 볼 수 있겠소. 내 홍대권을 조선의 대장군으로 삼으리다. 그렇게 하여 홍대권은 하루아침에 산골 나무꾼에서 온 나라를 호령하는 대장군이 되었지요. 그 홍대권은 시골에 있던 모친과 아내를 불러올려 길이길이 후강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낙타의 뿔.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인들에게 낙타는 매우 친근한 동물이지요. 몽골인들 사이에서 전해오는 낙타에 대한 전설에 따르면 원래 낙타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낙타는 원래 12갈래의 아름다운 뿔과 굵고 탐스러운 꼬리를 가진 동물이었지요. 낙타는 늘 자신의 뿔과 꼬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볼품없는 모양의 동물들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하루는 낙타가 물을 마시러 호수에 나왔다가 물에 붙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였지요. 12갈래 뿔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고 길고 풍성한 꼬리는 아주 탐스러웠습니다. 낙타가 자신의 모습을 보느라 물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였지요. 그때 갑자기 한쪽 수풀이 부스럭부스럭 거리더니 사슴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내었지요. 사슴은 지금과는 달리 뿔도 없는 민머리에다가 꼬리도 볼품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늘 자신의 못난 외모를 부끄러워하였지요. 낙타, 내가 오늘 숲에서 열리는 동물들의 모임에 가게 되었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몰골이 흉하다 보니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네. 자네의 뿔을 잠시만 빌려줄 수 없겠나? 내일 자네가 이곳에 물 마시러 올 때 돌려주겠네. 낙타가 사슴을 자세히 살펴보니 흉한 민머리에 꼬리도 볼품없는 것이 불쌍한 몰골이었지요. 그래서 뿔을 벗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꼭 돌려주어야 하네. 사슴은 기뻐하며 뿔을 얼른 머리에 쓰고 숲으로 들어갔지요. 얼마 안 가 사슴은 말을 만났는데 뿔을 어디에서 얻었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낙타의 탐스러운 꼬리가 부러웠던 말은 낙타에게 꼬리를 하루만 바꿔달라고 부탁하였지요. 낙타는 거절하지 못하고 꼬리를 바꿔주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낙타는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렸지만 사슴도 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숲속에서 마주쳐 낙타가 뿔을 돌려달라고 하면 사슴은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들염소의 뿔이 하늘에 닿도록 낙타의 꼬리가 땅에 닿도록. 사슴은 절대 돌려주지 못한다는 말을 이렇게 불가능함을 뜻하는 이야기로 대신하였지요. 시치미를 떼기는 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억울한 낙타는 그 후로 물을 마실 때 물에 비친 자신의 머리에 뿔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속이 상해 머리를 흔든다고 합니다. 또한 사슴의 뿔이 해마다 한 번씩 떨어져 나가는 것은 그 뿔이 원래 사슴의 것이 아니고 낙타의 것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렁이가 된 산신령. 옛날 어느 마을에 왕버드나무 한 그루가 있었지요. 왕버드나무 아래쪽에 큰 구멍이 나 있는데 그곳에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는 원래 이 마을 뒷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신령은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여 사람들이 산에 오면 호랑이나 도깨비로 변신하여 놀라게 하며 놀려 먹기를 일삼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을 놀라게 하려고 도깨비로 변신을 하여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무꾼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다가 그만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그것을 본 옥황상제님이 화가 나서 산신령에게 구렁이가 되어 작은 연못이 있는 왕버드나무 구멍에 들어가 살라는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구렁이로 살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마을을 잘 지켜준다면 다시 용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지요. 좁은 구멍 속에서 구렁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마을의 안녕과 사람들의 평화를 빌며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세월은 흘러 어느새 100년이 되는 해가 찾아왔지요. 구렁이는 올해만 넘기면 하늘로 승천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까봐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구멍 속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해에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뭄에 마을의 우물마저 말라버렸지요. 그런 가뭄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탓을 하며 다투는 일이 잦아지는 등 인심마저 흉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에 살던 무당이 나섰지요.
이게 다 왕 버드나무 구멍에 살고 있는 구렁이 때문이야. 구슬에서 저 구렁이를 없애야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온다니까. 무당은 가뭄이 구렁이 때문이라고 떠들고 다녔지요. 마을을 돌아다니며 구렁이를 없애야 가뭄이 해소된다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당의 말을 믿지 않았지요. 무당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만들어 굿을 하게 하고는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걸 아는 구렁이는 가끔 무당 집에 들어가 겁을 주고는 하였지요. 무당은 늘 구렁이를 없앨 궁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혼자 나서기는 두렵기도 하여서 이제까지 참아온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더 화가 난 무당은 몰래 구렁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구렁이가 하늘로 승천하기로 되어 있는 날이 왔습니다. 무당은 왕 버드나무 구멍에 구렁이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약물을 잔뜩 뿌려 놓았지요. 그것도 모자라 연못 주변에 횃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구렁이가 못 나오게 구멍을 지키게 하고 밤새도록 굿을 했습니다. 그런 무당의 행패 때문에 구렁이는 그만 하늘로 승천해야 할 때를 놓치고 말았지요. 이것을 지켜본 옥황상제가 안타까워하며 다음날 마을에 장대 같은 비를 내려주었습니다. 가뭄은 해소되었지만 용이 되어 승천하지 못한 구렁이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좁은 구멍 속에서 살아야 하였지요. 결국 명이 다한 구렁이는 그 구멍 속에서 죽어 버드나무의 정령이 되어 마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왕 버드나무를 산신령나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신하. 조선 9대 임금인 성종은 훌륭한 인재들을 고루 등용한 것은 물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각별한 왕이었습니다. 성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손수녀를 가장 가까이 하고 그 재주를 아꼈습니다. 손수녀는 당대 문장가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였지만 한 가지 흠이라면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말도 없는 사람이 술만 들어가면 가슴 속 품었던 광기가 되살아나는 듯 그야말로 말술을 마시며 사람이 돌변하였지요. 주사가 심한 손수녀를 다른 신하들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으나 성종은 언제나 변함없이 자애롭게 대했습니다. 한 번은 성종이 명나라에 급히 국서를 보낼 일이 있어 손수녀를 찾았습니다. 왕명을 받은 신하는 다급하게 손수녀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그는 집에 없었지요. 게다가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그 행방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급한 어명인지라 신하는 물론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그를 찾아 나섰지요. 한참을 수소문하고 다닌 끝에야 마침내 손수녀를 찾아낸 그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잘 들르던 주막집에서 많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지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얼굴은 시뻘갰으며 아무리 몸을 잡아 흔들어도 깨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겨우 정신을 차린 손수녀의 몰골은 나라의 녹을 먹는 벼슬아치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초라하였지요. 날이 황급히 입궐하시라는 어명이옵니다. 손수녀는 술이 덜 깬 몽롱한 표정으로 그저 멍하니 어명을 전하는 신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명이 내리신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신하가 소매 자락을 잡아 끌자 손수녀는 그제서야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대궐로 향하였습니다. 이를 어쩐단 말이야. 어명을 받들고도 술에 취해 한참을 지체하였으니 아무리 성은이 크시다 한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 것 같구나. 전하, 찾아 계시옵니까? 손수녀는 내전에 들어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성종의 불호령이 떨어질 것 같아 차마 얼굴을 들어 용안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어디서 오느라 이리 늦었소? 성종은 전후 사정을 다 알면서도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이 소신이 그만 또 술을 드신 게요. 성종의 목소리에는 조금씩 노기가 서리기 시작하였지요. 전하, 소신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껏 술이 덜 깬 걸 보니 어지간히 많이 마셨나 보구려. 과인이 그토록 과음하지 말라고 일렀거늘 경은 과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구려. 전하, 그것이 아니오라. 변명은 그만두시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지금 중요한 국서를 명나라에 보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디 붓이나 제대로 잡을 수 있겠소. 전하, 하명만 하옵소서. 소신이 미련한 글 제주나마 성심을 다해 써 올리겠나이다. 성종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붓과 먹을 가져오라고 명했습니다. 손수녀가 종이를 펼치고 붓을 잡자 성종은 천천히 국서의 내용을 읊었습니다. 얼마 후 손수녀는 국서를 적은 종이를 성종에게 올렸지요. 성종은 국서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과연 명필의 명문이로다. 성종은 마음속으로 감탄을 하였지요. 그가 비록 술이 과한 것이 흠이지만 이만한 문장은 신하들 중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국서를 다 읽은 성종은 손수녀를 바라보며 노기가 누그러진 어투로 말하였지요. 과인이 또 한 번 당부를 하오. 부디 술을 줄이도록 하시오. 망극하옵니다, 전하. 며칠 뒤 손수녀는 다시 성종의 부름을 받고 어전으로 나갔습니다. 성종은 한껏 부드러운 표정으로 손수녀에게 은으로 만든 잔을 하사하였지요. 과인의 성인이 받도록 하오. 앞으로는 그 잔으로 하루에 술을 3잔씩만 마시도록 하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은잔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온 손수녀는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성종이 하사한 은잔이 겨우 간장 종지만 했기 때문이지요. 말술을 먹는 손수녀가 그 잔으로 그것도 하루에 3잔만 먹어서는 간의 기별도 가지 않을 게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명을 어길 수도 없는 일이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던 손수녀는 마침내 은 세공하는 곳을 찾아가 성종이 하사한 은잔을 최대한 얇게 펴서 큰 대접으로 만들었지요.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 날마다 그 잔에 술을 넘치도록 따라 3잔씩 결국 어명을 어기지 않고도 술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후 성종이 국사를 의논한 일이 있어 손수녀를 따로 불렀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 같이 발갛게 주독이 올라 있었어요. 성종은 손수녀가 자신의 명을 어겼다고 생각하니 조금씩 부하가 났습니다. 경은 과인의 말이 허튼 소리로 들리나 보오. 전하, 오인 말씀이시옵니까? 과인이 며칠 전 은잔을 주며 그 잔으로
하루에 석 잔만 마시라고 일렀거늘 얼굴을 보아하니 그렇지가 않은 것 같기에 하는 소리요. 아니옵니다, 전하. 소신은 전하의 어명을 받들어 그 잔으로 하루에 꼭 석 잔만 마셨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이 그 모양이란 말이오. 전하, 그게 실은 잔의 크기가 좀 커져서. 성종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하사한 잔은 술 고래인 손수녀가 30잔을 마셔도 끄떡 없을 만큼 작은 잔이었지요. 그래요? 그렇다면 그 잔 한번 다시 봅시다. 성종은 내관으로 하여금 손수녀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하사한 은잔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내관이 가져온 잔은 대접만한 은잔이었지요. 아니, 이 잔이 과인이 하사한 잔이란 말이오. 성종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께서 하사하신 잔으로 술을 먹자니 양에 차지 않고 그렇다고 어명을 어기는 불충은 저지를 수도 없는 일이라 소신이 은세공하는 곳을 찾아가 잔의 크기를 조금 누렸습니다. 몸둘 바를 몰라하는 손수녀의 말을 들은 성종은 그저 어이가 없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수녀의 말대로라면 어명은 어명대로 지키고 술은 술대로 마음껏 마신 것이니 가히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경은 문장에만 능한 줄 알았더니 재치 또한 뛰어나구려. 송구스럽사옵니다, 전하. 한바탕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린 성종은 다정한 목소리로 손수녀에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시오. 혹 앞으로 국정을 돌보는 과인의 눈이 흐려지거든 경이 이 은잔을 닦듯 맑게 해주고 또한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귀가 좁아지거든 경이 이 은잔을 크게 늘렸듯 부디 과인의 귀를 크게 열어주길 바라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